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2차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상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 밀티아데스의 이제 이런 뭐냐 전략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마라톤 전투 이후에, 그러니까 2차가 아니라 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때 이제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테미스토클레스. 자,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당시 아티칸 지역에 은강이 개발이 되니까 그 은강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가지고 그 논의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제 뭐 아테네인들에게 다 나눠주자. 근데 아니다.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올 테니까 함대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요 이제 함대 건설하자는 의견을 해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함대를 건설했죠. 그래서 보통 아테네가 해군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가는데 아테네가 해군이 강하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이 데미스토클레스가 함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강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무슨 동맹이 만들어졌냐면 헬레네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자, 스파르타 중심으로 이제 헬레네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충 읽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80년에 이 다리우스를 계승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나는 간대하다. 300, 영하 300이 나온 그 사람이 대함대를 이끌고 이제 엄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제 대함대는 이제 주로 페니키아인들로 구성돼 있어요. 예전에 말했지만 페니키아인들은 동부 지중해를 패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그리스폴리스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뒷배로 큰 형님이었어 페르시아가 페니키아를 이제 도와줬고요. 예. 그래서 뒤에 뭐 살라미스 해전의 이제 싸움에서 페르시아 해군도 있지만 요 페니키아 해군도 같이 참여했죠. 페르시아 군과 예. 자, 하여튼 대함대 엄호를 받으면서 막강 지상부대를 거느리고 해안선에 따라서 그리스를 침입하였다. 자,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약간의 지원병과 더불어 테르모필레 요소를 지키고 있었다. 자, 여기 이제 영화 선방이 나오는 그 소재가 되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자,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그 스파르타 군대 300 정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스파르타가 여러 이제 뭐냐면 도시국가들로 이제 구성된 헬레네 동맹이 있거든요. 헬레네 동맹 사람들과 이제 함께 싸웠던 그 전투야. 그래서 근데 그 전투에서 졌죠. 그리고 레오니다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자, 이곳은 헌납하여 소수의 병력으로도 능히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내통하는 자로부터 우회하는 간도, 살기를 이제 알게 된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배후에 나타남으로써 포위된 스파르타 용사들을 끝까지 싸워 레오니다스 이하의 전원이 전사되었다. 자, 그 이에 이제 중국 그리스 폴리스들이 항복하고 페르시아군은 노도와 같이 아티칸 평야로 내려왔다. 이 아티카 평화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아테네에 있는 거죠. 이들 지상에서 대적할 수 없음을 한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을 살라미스로 철수시키고 해전의 결정을 시도했다. 자, 이때 이제 아테네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쪽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그 요새로 삼아서 끝까지 이제 싸우자 도시 안에서. 근데 데미스토클레스는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으니까 철수해서 사라미스 섬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 모여놓고 여기에서 이제 해군을 통해서 격파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에는 소수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아테네 싸우겠다는 그 일본만 제외하고는 그게 뭐냐면 다 사라미스로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페르시아군이 이 아테네를 들어와서 그 사람들 남아있는 소수 병력들을 이제 처단하고 온갖 약탈과 그다음 파괴를 했죠. 그래서 후에 이제 그 아테네가 너무 파괴가 심했기 때문에 뭐냐, 페이크라스 때, 전후 복구 사업을 했다고 했죠. 자, 하여튼, 테미스토클레스 말대로 해전에서 결전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그의 교묘한 유도 작전에 성공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는 대승을 거뒀다. 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삼담 노선, 예, 그 바탕으로 한 범선이죠. 예, 범선보다 계린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개진선을 이제 운영할 때 노를 오늘 많이 필요한데 3단 노선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빈민들을 이제 주로 이용했고 이들이 많은 이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서양사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한 게 서양의 어떤 국룰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페리크라스의 민주주의가 실시됐다.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 본 크세크세스는 더 이상 이제 침공을 단념하고 지상군의 일부를 잔류시키고 본국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주를 해서 이끌었던 전투고요.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는 밀티아데스가 주도해서 이끌었던 전투예요. 예. 그래서 각각의 주도를 했던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데미스토클레스를 이제 그 아테네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잠오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밀티아데스가 마라톤 전투고, 테미스토클레스가 사라미스 해전이에요. 예. 그걸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좀 약간 그 뒤끝이 안 좋았죠. 예. 그래갖고 질투를 많이 받았어. 시기하고 질투. 원래 이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항상 그 옆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 특히 이런 시기 질투가 심했어요. 결국엔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아테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예전에 자기하고 싸웠던 그 페르시아 왕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항복을 하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이간시키고 재차 아티카를 점령해서 아테네 시민을 이제 완전히 파괴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테네가 계속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두 번이나 이 공격을 받아갖고 파괴된 걸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에 펠레포네소스 반도에 방어를 주장했던 스파르타도 중장보병 5천 명, 경장보병 3만 5천 명을 파우사니 왕의 지휘하에 참고로 이제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왕의 역할은 주로 이제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주도를 지휘를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지휘하에 중부 그리스로 파견했다. 자, 여기에서 아테네를 비롯한 각 폴리스 병력이 합친 10만 명의 그리스 연합군이 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이어 동시에 아테네이다 함대를 축출한 그리스 함대가 4개의 사모스 섬으로 진공하여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냐 3차 침입할 때 테오필레 전투하고 사라미스 해전만 좀 기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때 많은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 플라타이아 전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스 해전 전투 같은 것도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전투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승리는 끝났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리는 동방의 전제주의에 대한 폴리스의 시민적 적 자유의 승리를 뜻하며 만약 그리스가 패했다면 그리스의 자유는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5세기 때 찬란한 고전 문화기에 가질 수 없었기에 그리스 승리는 유럽사에서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그래서 뭐지 내가 이게 상당히 서구 중심적 어떤 시각이 이제 반영됐다고 했죠. 여기 보면 이게 꼭 동방이 페르시아만 의미하겠어요? 유럽에서는 그냥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나 다 이게 오리엔트란 동방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거야. 페르시아가 동방을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제주의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폴리스가 부족국가 형태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이제 나라가 이제 중앙 집권적 어떤 관료제 국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좋고 전제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대에서는 그리스는 후진적인 국가였고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뭐냐면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리스를 이제 포기했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서강제 일부분 주시면 알겠지만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이 외교적으로 했죠.
되게 이제 그 그리스 안에 폴리스 같은 나라들은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어. 특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그 당시 스파르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외교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요 관련돼서 이제 또, 이 서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총의 이제 테르모필라 전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한 것은 BC 480년이다. 그래서 다리우스 4호 디르기스간 크세우크세스 1세는 저는 국내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자, 페르시아 측은 장기간에 걸쳐 친밀하게 준비했으나 거기에 대비한 그리스 측도 준비에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BC 481년 스파르타는 그달 31개 도시 국가를 건설한 결성된 헬레네 동맹을 주도하고 육군과 해군을 스파르타 지역에 결집되었다. 야, 그래서 이제 서기에 없는 헬레네 동맹이 있어요. 예, 서충에. 그래서 좀 외워두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BC 482년에 스파르타가 주도한 동맹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아테네의 용이 주도한 준비로 그리스 측은 대비가 더욱 강화됐다. 자,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에 따라서 아티카 은강을 뭐냐면 개발하여 재정을 튼튼하고 해군력을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폴리스는 중립을 지켰다. 자, BC 481년 대규모 페르시아 육군이 많은 함선과 어무와 복을 받으면서 다다라네스 해협에 건너 서서히 에게 연안에 나라 남쪽 이동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르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때 각 민족이 각양각색의 장비로 편성돼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모사했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잖아, 페르시아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페르시아 군대는 그 당시 이제 비전투원도 많았다는 거죠. 노예나 여자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침입해오면서 대부분 폴리스는 굴복하고 말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BC 480년 테노필라에서 스파르타 주도의 헬레네 동맹군은 그 스파르타군의 네오니다스 1세 왕의 지하에 페르시아군과 격돌했고, 스파르타 300명의 결사적인 방어 끝에 모두 전사했다. 자, 아테네에 가는 길목을 뚫는 페르시아군은 아테네 물미들 시도와 약탈 방어했다. 한편 대부분 아테네인들이 무사히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있는 섬을 피난했다. 자, 이 점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놓았다. 헬레네 동맹군이 코니도스만까지 철거할 걸 주장했으나 그는 이를 묵살하고 BC 480년 가을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군을 군과 싸웠고요. 자, 이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대부분 페르시아 함대를 파괴하여 대승을 거뒀다. 자, 한편 아테네시에 침입한 페르시아군은 서쪽 스파르타를 이동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면서 육군이 그리스방 이동하였고 해군은 소아시아로 이동해 철수했다. 자, 479년 크세스 1세는 다시 병력을 움직여 재차 공격하여 그 아파 이제 포야타이아 전투 있죠? 네, 패배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자, 그리스 측은 에게에서 대승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도 그때 카르타고 세력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정세를 좀 보면요. 여기 이제 북쪽에 로마가 이제 조그만 도시 국가 있을 때, 여기 그 남이탈리아 쪽에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몰려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는 반 땅에서 이렇게 뭐 그리스, 시칠리아 이렇게 이제 카르타가 나눠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세력을 이제 뭐냐면 물리쳤고 남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 식민 국가들이 그 시칠리아를 지배하는 카르타고 해성스니까 싸웠다. 그래서 어, 시라쿠사이 첨주 갤로는 이 지역에 시메나 전투에서 여기는 시치아에 있는 이제 뭐냐면 도시국가, 그리스 식민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메나 전투에서 카르타고군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뒀고, 이른바 마그나 카르티아, 여기 그리스죠. 예, 여기에 이제 도시국가는 독립을 계속 보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는 앞에 이제 뭐냐면, 그니까 여기 그 서계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좀 약간 뭐냐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이니까 그래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서강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강전 이제 내용 보면, 여기 몇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개정판 이전에, 국판 기준으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외국 국가였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후반 니디아 왕국, 신바빌론 왕국, 이집트 왕국을 차례로 정복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지중해 세계 최대 강국이었다.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직접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페르시아의 니디아 정복 이후다. 그 이제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약 2세기 동안 그리스인들 견제하고 위협하는 인접국이 되었다. 당시에는 이집트도 페르시아 지배에 있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4세기 중요해서 강국 부각되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외국은 당연 페르시아였다. 예,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관계는 기원전 5세기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델로스 동맹을 대표한 무력 대결 구도였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여기 서기에서는 여기만 설명하죠, 지금. 예.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외교 쪽으로 구도를 나눴는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기 군사 대립 구도를 이제 볼게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군의 그리스 원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일어났고, 1차 원정은 자연재해 때문에 그리스 북부에서 중도에 포기했고요. 2차 원정은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했으며, 3차 원정은 사라미스 전투와 프라타이아 전투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종결로 인해 페르시아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재침에 대비해서 해상 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이제 결성했는데 보통 델로스 동맹 제1차 해상 동맹이라고 또 해요. 후에 또 제2차 해상 동맹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맹주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에게에 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페르시아는 전쟁 패배 이후 한동안 에게 지역에 벗어나 있었지만 그리스 내군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이용해 다시 에게 국가로 복귀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는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을 지원한 대가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펠로폰네스 전쟁 때 이제 스파르타가 예전에 아테네가 이제 그 좀 소국이었고 스파르타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아테네가 막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는 제가 말 잘못했나?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원래 스파르타가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이제 좀 스파르타보다 좀 약간 국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 사울는 그 사연사 보면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가 그 아테네를 공격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잠깐 이제 지배를 하고 가두정 형태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가 다시 철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두정 하면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한번 경험했던 거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거죠. 스파르타가. 그래서 아테네의 국력이 상당히 약했어요. 스파르타에 비해서. 근데 제2차 그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 이후 3차를 거쳐서 아테네가 점점 이제 힘이 강해지고 델로스 동맹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스파르타의 어떤 이제 시기심이나 할까요? 견제심 이런 것들이 발동한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스파르타 바로 턱 밑에 막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스파르타는 그 당시 누굴 끌어들이냐? 페르시아의 어떤 걸 끌어들였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스파르타의 이제를 자이용했고 그다음에 스파르타를 통해서 아테네와 그런 델로스 동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 뭐냐면 어, 일어났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교적으로 투킨티데스의 딜레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 다음에 그 두 번째 강대국이 막 쫓아오면, 요 최강의 강대국이 이 두 번째 강대국을 막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투킨티데스의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그 용어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그런 것 같아. 미국이 예전에 초강대국이었는데, 점점 국력이 쇠퇴해서
막 중국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있고. 자, 하여튼 이게 외교적으로 이용해서 페르시아는 분열식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을 지원한 대가로 소아시아 그리스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았던 거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때 그리스인들의 정치에 빈번하게 개입했는데 페르시아는 테베와 여기 테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법이 이제 좀 약간 특이한데 테베를 읽을게요. 테베와 코린도스를 지원해 스파르타와 코린도스 전쟁을 벌이게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과 그 전후에 그 뭐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거든요. 동맹도 많아지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여기 뭐 서강자나 서기나 이런 데서는 막 이거 이제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 네, 체계가 없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그걸 좀 약간 시간별로 해갖고 좀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펠로폰네스 전쟁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읽고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읽을 때하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기원전 387년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알타키다스 평화를 체결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알타키다스 평화를 통해 그리스를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다른 그리스 국가들이 독립을 보장하며 평화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페르시아 왕이 직접 전쟁을 벌이겠다고 공표했다. 막시 이렇게 하면 페르시아 왕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죠. 그리스 국가들의 어떤 평화 중지도 해주고. 근데 이거 잘 보면 그리스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소국으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 통일될 수 있죠.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면 페르시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 볼 때는 형상 유지 정책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하나 통일하지 못해도 뭐냐면 개별적인 이제 그 분리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냐면 평화 준수나 그리스 국가 개별적인 독립을 보장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강대국이 그리스 안에서 등장을 받기 위한 주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 국가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페르시아의 대적과 대규모 강국의 등장을 방지하고 페르시아 왕의 정치 영향을 증대하는 시도였다. 자, 이후에도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 내부의 개입에 자신의 영향력을 가시했고요. 반면 내분에 벌였던 그리스인들은 각자 자국 사주했다는 페르시아 왕에게 파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외교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교과서나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서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쫙 없어졌죠. 없잖아. 그 내용 기술이 별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식의 이제 서구 중심적 어떤 그 관점이 되게 편집돼 있다는 거죠. 예. 없는 사실은 만들어내지 않지만 있는 사실을 편집해가지고 그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가 마치 페르시아를 그 이후에 완전히 뭐 제압한 것처럼 페르시아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서 그리스에서는 페르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었다. 특히 아테네 연설할 때 이소크라테스. 자, 이소크라테스를 좀 이름 기록을 해주세요. 이름 외우기 편하죠. 소크라테스에다가 이자를 갖다 붙이면 이소크라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그리스인이 타고난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인 내분을 멈추고 서로 단합하여 그 당시 페르시아에 대한 공동 원정을 실시하고 제안했다. 그때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이제 여러 소국들 폴리스를 하나 단합시키는 구심점으로서 생각했던 게 마케도니아죠, 북쪽에. 그때 마케도니아는 펠포스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 있고 이 필리포스 알렉산드가 페르시아 원정을 구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필리포스 알렉산더의 생각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요때 분위기,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을 구상하고 시행한 것도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무관치 않다. 그래서 필리포스와 그 뒤에 이제 아들 알렉산드리아는 이 그리스를 통일했잖아.
근데 내부에서 이제 그리스 군대, 그리스에 대한 반발 있었죠. 뭐, 그러니까 이들을 진압을 하면서도 또 이걸 외부로 이제 포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도요토미 시대요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했던 거예요. 예전에 페르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적대감을 이것이 원적으로 포출시켜서 뭐냐면 안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리스의 통일을 기했다. 이렇게 이제 정치주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서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테네 제국을 이제 볼게요. 자, 아테네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제국주의 정책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테네 그 당시 특징을 보면 민주주의가 일어났죠. 페르클라스는 내부적으로 이제 페르클라스의 민주주의가 있었고, 민주주의도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자금을 마련해서 경제적 발전, 해상물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아테네 패권의 이제 장악표.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있지만 패권 장악도 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델로스 동맹의 어떤 동맹식 지배 강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되죠. 그 동맹시에 마을 만들면 쳐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이제 뭐냐면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 되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 필요한 자금, 민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 정치는 그 뭐냐 배경을 보면 이런 이제 그 다른 국가, 폴리스의 국가에 대한 희생을 통해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내부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보면요. 아테네 제국주의에 이제 크게 이제 했던 외부적은 페르시아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테네 중심으로 이제 구심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 갖고 또 아테네가 제국주의가 됐다. 그래서 내부적 페리크스의 민주주의 자금 마련,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어떤 이제 위협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일단 그리스에게 패배했지만 동방의 강대한 전제 국가와 견제하면서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에게에 면한 본토와 소아시아 폴리스들은 계속 페르시아 위협을 대비해왔고 그 위해서는 지도적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러한 동맹의 메인주로서 강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으나 해군력이 없고 폐쇄적 보수적인 그 스파르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페르시아에 항거했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2차 때는 뭐 참여 안 하고 3차 때는 뭐 참여했다가 또 페르시아로 붙었다가 또 참여했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주축이 된 아테네가 접합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후 얼마 안 가서 아테네를 맹주는 해상 동맹인 델루스 동맹이 탄생했다. 자, 이걸 이제 제1차 해상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동맹이 구역에 의하면 그 당시 동맹시는 일정한 일정한 병력과 함선을 제공하나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땐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게 됐으나 실제로 후자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 동맹시가 제공한 자금을 관리한 근거를 원래 그 섬에 두었죠. 그래서 동맹의 명칭도 델로스 동맹을 하였으나 그 관리가 아테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 해상동맹 처음부터 아테네 제국의 변모할 그 가능성이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아테네는 원래 처음에 델로스 섬에 이제 있다가 여기 해적이 많다. 관리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아테네도 이제 옮겼죠. 자, 그 다음에 델로스 동맹의 힘으로 페르시아는 점차로 에게해 주변에서 물러나게 됐고 헬레스폰트와 마르모나에는 아테네의 수가 되었다. 자, 남부 에게마저 델로스 동맹에 의해서 확보됐을 때 페르시아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동맹의 이제 그 1차적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폴리스의 고유한 분리주의가 머리에 들고 동맹시대는 아테네의 지배적인 우월에 분노를 느끼고 완전한 독립을 원하게 되어 동맹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그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종특은 상당히 다른 나라, 다른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못 봐줘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합을 할 때 상당히 강해지만 항상 이제 누가 또 튀거나 누가 또 이제 잘 나가는 도시국가가 있으면 항상 견제하고 시기해. 그걸 이제 또 페르시아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하여튼 이 아테네가 취할 길은 두 가지였다. 동맹을 해체하고 원상을 도하는 길과 아테네의 지배력을 더욱 강하여 동맹을 아테네 제국 번영시킨 길이다. 자, 아테네는 호자의 길을 택했고 동맹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편, 동맹시가 제공하는 자금을 강제적 공납구로 변질시키고 델로스 섬에 있던 공동공고마저도 아테네 옮겼다. 자, 아테네가 제국의 길을 택한 것은 다른 동맹시들이 생각했듯이 페르시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판단하 더불어 아테네 자신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아테네가 이제 제국주의를 취할 수 있는 배경 중에 내부적 요인이 요 민주주의라고 했죠. 민주주의는 뭐가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정책을 강화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왜냐면 돈을 얻어야 돼.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5세기 중엽 아테네는 대도시로 팽창하고 있었고 에게해와 해상무역과 그리스 상공업의 중심지가 됐다. 게다가 인구도 증가하여 동맹을 해체하고 페르시아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경제적 발전의 중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동맹시는 대부분 종속적인 지위가 떨어지고 아테네가 요구하는 공납분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재판도 아테네 시민 재판의 결정이 따르겠다. 그래서 동맹시가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 어떻게 있어요? 그 진압하고 그 동맹시 반란민들 있죠? 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시민 재판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 재판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에 보면 중우 정치 있죠?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성동가에 의해서 뭐냐면 그냥 멋대로 판단하는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마가 세력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이런 변화는 동맹시의 불만의 경우에 따라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가졌고, 아테네는 이 골몰이 알았다. 동맹시 공납군과 해상무역에서 아테네 패권은 기원전 5세기 중엽 이에 아테네 경제집행을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다. 그래서 이 동맹식 공납군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파르타나 신전을 만들 수 있었죠. 예, 요거 페리카스가 요 파르타나 신전이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 두 가지 써라.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독립식 공납금과 해상무역 요거 이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예전에 03년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년 기출문제도 나왔어요. 예, 파르타나 신전 그 관련돼서 03년 12년 기출문제 나왔고 파르타나 신전이 만들었던 어떤 경제적 배경 어떤 이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게 03년도 기출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테네 민주정치에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했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앞에 페르클라스 할 때 했으면 넘어가고요. 자, 서양사 그 총론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델로스 동맹과 아테네 패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비록 페르시아에게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그리스를 위해 커다란 위험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언제나 그리스를 다시 침입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포리스는 페르시아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결속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강화와 주도권 전후 우위를 차지한 것은 아테네에 있었다. 자, 아테네에게는 BC 478년 아리스티테르스의 주도하에 델로스 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동맹을 결성했다. 델로스 동맹은 각 폴리스 대표들이 해마다 한 번 회의를 열어 각각 포골권을 행사하기로 규정하고 델로스 섬의 아폴로 신전의 공동자금을 비축했다. 중앙 그리스, 테살리아, 에게 및 소아시아 폴리스로 구성된 이 동맹은 연합하는 데 조직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총을 보시면 알겠지만 델로스 동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죠. 예. 각 폴리스는 독립주권을 행사했지만 동맹국의 지휘권은 아테네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 여기 나오죠. 키몬,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그 사람이죠. 자, 그래서 키몬의 지휘 아래 활동하기 시작했다. 델로스 동맹군은 마침내 소아시아 식민지들을 페르시아 지배를 해방시켰으며
에게와 그다음에 헬레스포트 지역에서 페르시아군을 몰아내는데 왜냐면 성공했다. 자,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아테네는 델루스 정리의 자금을 BC 435년 아테네로 이제 옮기고 해군 강화 및 해상 세력 구축하는 데 활용했고, 자, 아테네는 그 당시 그리스에게 주도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지중해 무역을 중심이 됐고, 이에 델루스 동맹군 전차 아테네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테네 해상 제국화 정책 이런 것들이 또 내부적으로는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와 연결됐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서양사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양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이제 기술하진 않아요. 최대한. 그 사건은 이미 이제 뭐 서양사 개론이나 총론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는 관점, 구조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좀 서술돼 있어요. 좀 심화된 형태로 이제 서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양사 강의 읽으면 좀 이제 뭐랄까 먼 거리에서 뭐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어. 예.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이명에는 볼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거 나오려면 논술 형식의 문제가 있지. 이명에서는 몇 년의 개똥이가 뭐했다. 사실적 진수와 그다음에 그 개똥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다. 뭐 한 줄 이내를 쓰시오. 그것도 이제 뭐 서계나 서총 뭐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 교과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발성 지식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서계를 이제 돌아가서 페리카스는 아까 지금 읽었으니까 예전에 쭉쭉 넘어가 펠레포네스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또 펠레포네스 전쟁인데 이 펠레포네스 전쟁은 되게 복잡해. 어, 그래갖고 요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테네, 스파르타, 또 테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까지 끼워가지고는 뭐야 복잡한 양상을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이게 뭐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후에 이제 뭐 제2차 해상 동맹이나 이런 것도 맺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좀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뭐가 그럴까요? 보관을 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이제 그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보관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걸 메꿔준다? 이런 개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62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14.0 기준이니까 15점에서는 좀 약간 뒤편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있고, 잠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21번, 그리스사 21번 있죠?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전쟁,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예전에 나왔는데, 요거와 관련된 또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그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주로 적어놨어요. 가리우스하고. 그래서 1차 페르시아 전쟁과 가디우스 관련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서총, 서강자, 그 다음에 서계 내용을 이제 이렇게 뭐냐면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놓은 거예요. 단전을 보고요, 제가요.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 세력이 커지자 그리스 반도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말았다. 델로스 동맹 국가들 사이에 아테네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포리스들이 스파르타의 기대를 걸고 펠로포네스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면 스파르타가 이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죠. 예. 그래서 얘가 1등이고 아테네가 점점 이제 부상된 2등 국가, 2등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외교적으로 투텐키디스의 딜레마, 또 투텐키디스 함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스파르타는 또 누굴 끌어들이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를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상당히 복잡한 이제 양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펠로포네스 동맹 안에는 코린도스, 테베, 메가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려면 일단은 지도를 좀 보고 좀 얘기할게요. 예. 아니, 이게 지도가 대충 여기 있죠. 예. 테베가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코닌도스 여기 부분 있죠.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들이 이제 있다. 아테네는 여기 있는 거고. 예. 그 얘네들이 이렇게 팝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스 동맹 간의 긴장이 고조됐고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 인구 증가와 상공의 발달로 식량과 원료를 필요했기 때문에 서부 진출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있는데 아테네는 이제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만선적인 그 곡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상공업을 이제 주로 하는 국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도 곡물, 밀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수목 농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들을 재배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항근성 있고 고가 작물이지만 먹고 사는 데는 별 그 의미는 없죠.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곡물 부족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에게 쪽을 이제 통해서 이걸 장악해서 저쪽 이제 비잔티움을 거쳐서 이쪽 북쪽 흑해 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있죠. 지금도 이제 여기가 흑토로서 되게 비옥한 그 곡창지대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요 지역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는 건데 아테네가 전쟁이 이제 커지고 하니까 인구도 많으니 여기 외에도 새로운 이제 뭐냐면 곡물 창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 쪽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냐면 곡물 생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발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서 자, 이 과정의 서부 지정의 관문이었던 코닌토스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쫙 보면 어, 여기 여기가 코닌토스만이죠. 여기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죠. 코닌토스 여기 아테네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이제 이쪽 남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스파다가 딱 버티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또 이게 그 뭐냐면 암초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린토스만을 지배하고 했고 코린토스 여기에 이제 코린토스가 있겠죠. 반발을 사게 되었다. 코린토스는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고 아테네가 시칠리아 섬, 남이탈리아 통상하는 길목이 있었다. 자, 아테네가 코린도, 메가다 등을 위협하면서 코린토스 지역을 장악하고 서부 지중해로 진출하고자 스파르타와 충돌이 발생되었다. 자, 아테네는 서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스파르타와 30년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이게 BC 466년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이후에 코린도 식민신 코르키다가 코린도와의 상업적 이해관계 충돌로 아테네와 동맹을 원했고 코르키다는 아테네 편을 선다는 것은 서부 지중해 해상에서 아테네를 장악한다 의미이기 때문에 펠로폰네스 동맹이 위협이 되었다. BC 431년 코린도스는 메가다와 함께 아테나 고전했고 그리고 코린도스 메가다 호수로 스파르타가 참전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테베는 크라타이아를 스파르타는 아틱탄 지방을 침입했다. 자, 이후 약 30년 동안 펠레포네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펠레포네스 전쟁의 이제 딱 배경을 이제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아테네가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쪽 그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가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코린토 해역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린토와 스파르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직접적인 계기고요. 네, 배경은 이제 스파르타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그 견제로 이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동맹을 만들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직접적인 계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쟁 초기 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은 우리가 이제 아테네 페리클라스죠. 페리클라스. 그 페리클라스가 이제 펠로폰네스 초창기 때 활동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으로 아테네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 감소했으며 이때 페리클라스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했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오니까 압박해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페리클라스는
동촌 지역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도시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켰어요. 여기 방어만 치고. 그래서 성벽을 높게 세워서 도시 지역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여기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갖고 방어 전략을 했거든요. 근데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전염병이 그냥 확산된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페리클라스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에 이제 크레온 같은 이 성동 정치가, 포퓰리스트가, 이제, 그 당시 대마고고이라고 하죠. 등장했다. 못하네요. 자, 크레온은 항정파의 지도자로서 민중을 선동하여 스파르타의 전쟁을 계속해서 전사했고요. 이후 아테네에서는 국가와 민중의 이익을 무시한 성동 정치가들이 속출했고, 이런 성동 정치가들이 이제 행해졌던지 뭐냐면 정치를 중우 정치라고 하죠. 중우 정치. 그러니까 민주 정치가 별로 안 좋게 이제 변질될 때 우리가 이제 중우 정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 아테네 민주 정치를 하려고 이러면서 민주의 의견을 쫓아 정치가 좌우되는 중우정이 행해졌고요. 크레온의 지도하는 아테네는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멜로스 전 시민들을 학살했고요. 불륜자와 어린아이를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델로스 동맹군 아테네 행보를 보고 상당수 동맹을 탈퇴하고 이런 해서 아테네 그 곡물 보급로 끊겨버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테네가 저 흑해나 남이탈리아 지역부터 곡물 받고 그 해역에 있는 그다음에 해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 서로 평화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통상하고 그 교역을 확보했었는데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된 거야. 예전에 맹망이었던 그 애들이 하여튼 이런 성동 정치가들의 어떤 이제 그런 성동에 한 민중들의 어떤 이제 오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테네는 상업 중심 도시 국가이고 농업도 포도도 올리브 등 상품성 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곡물은 외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곡물 보급로의 차단은 그다음 아테네 경제 위기를 불렸겠고요. BC 422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암피폴리스 장악하는 전투에서 아테네 지도인 크레온과 스파르타 지도인 시다스가 함께 전사했다. 이거는 이제 요 앞부분은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그 뒤에 대마고국이고 그 앞부분에 크레온이 이제 대마고국의 그 최초의 이제 지도자였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는데, 요 암피폴리스도 마찬가지로 흑해로도 이런 이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상당히 전략적 요충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422년에. 그러니까 흑해도 이제 거기에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아테네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흑해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공공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두 양쪽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들 계기도 BC 421년에 양측에서 50년간 휴전 및 복구를 합의했는데 요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키아스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지도자 이 니키아스의 이름을 따서 니키아스 평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주전파의 알키아베스가 지도자가 되자 전쟁을 재개했다가 휴전은 중단됐고요. 저 알키아베스는 상당히 특이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예. 상당히 똑똑하고 잘생겼고 그랬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뭐냐면 열심히 활동하다가 알키비아데스가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한 사람이 늘어나. 그래서 스파르타로 도망갔다가 그 스파르타의 그 왕비하고 또 눈이 나가서 임신을 시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에 또 쫓겨나서 저쪽 페르시아에 갔다가 아테네에 갔다가 결국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다시 거기에서 뭐 여자하고 이제 뭐 사귀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불륜이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미움을 받았고 이제 곧바로 공격받고 죽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자, 알키피디아스가 지도자가 되자 전쟁을 재개함에 따라서 후전이 중단됐다. 알키피아데스는 본토의 스파르타 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펠레포네스 동맹의 생명선이 이탈리아 시치리아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52년 알키아비아데스의 주도하에 코닌도스 식민도인 시칠리아에 있는 시라쿠사이를 원정했다. 이 시라쿠사이가 이제 그 당시 시칠리아의 아테네 식민지 중에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의 큰 도시죠. 거기를 정복해서 완전한 이제 공국망을 좀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키비데스 원정을 나가자 그의 정적들은 그의 출전 전에 사소한 일을 고발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알키비데스를 구태했다. 그래서
알키비아스는 스파르타 도망가 대원정 내용과 계획을 주소했고요. 이후 이제 니키아스가 원정을 마쳤지만 그는 무능하고 작전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정이 실패하고 말고 이 원정으로 아테네는 함대와 병력을 상당수 그냥 상실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스치라가 원정이 이제 실패한 이후 아테네는 가두파가 이제 특세요. 400인회가 이제 구성됐고요. 그렇지만 그 민주파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두파 정치 관련된 내용은 그 항상 이제 뒤에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펠레포네 그 스파르타가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이전에도 이제 스파르타가 한번 했고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도 근데 이때도 이제 뭐 가두파가 들어와서 또 400인을 구성했고 자주 했던 거예요. 이게 정치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리산드로 양사람들 아테네 해군을 공격했는데, 보통 스파르타는 육군, 그 다음에 그 아테네 해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파르타가 해군력을 양성시켰어요. 예,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테네 해군이 오히려 이제 불리한 처지에 있었고요. 그때 닉산드로스가 양성을 하는데도 당연히, 이 갤린선이죠, 갤린선. 3단 노선. 그러다 보니까 노군이 필요하죠. 이 노군들은 주로 이제 누가 있겠어요? 헤이노타이드. 그래서 헤이노타이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테네에 합류했던 폴리스에 대해 반란을 유도하는 편, 소아시아 식민지 넘겨주는 조건으로 페르시아 동맹을 체결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양측은 아르기누 사이 근처에서 벌어지는 해전에 그러는데 아테네 측이 이제 뭐냐면 승리를 했다. 못하네요. 예. 그러나 파손된 그 성곽과 승무원을 구제하지 못하고 버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전에 참여한 10명의 장군들이 민해에 소집되어 그런데 유죄해갖고 처형됐다. 장군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그, 그 권한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렇게 이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유능한 지휘관을 상실한 사태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다시 붙었는데 기원전 405년 아테네 공물수선을 찾아가기 위해서 닉산드루스가 지휘한 스파르타 함대가 아이고스포타미 전투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해전이죠. 네. 그래서 아테네 해군을 공격해 대승을 했는데 이 해전으로서 이제 상당수 함대가 파괴된 아테네 항복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 해전이죠. 그래서 여기 암피폴리스 전투도 그렇고 이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도 그렇고 다 어느 쪽이에요. 이 아테네가 이제 곡물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요충지잖아요. 연해와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차단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흑해 쪽에서 저쪽 그 우크라이나 곡물을 공급할 수 없는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호부터 뒷부분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 임용시험에 나온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아테네가 항복하자 포인드, 메가나, 테베가 아테네와의 완전 파괴를 주장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를 공허동을 보내서 아테네 파괴를 반대했다는 거야. 그 스파르타는 이제 겉으로 이제 했지만 실제로 아테네를 이용해서 포인트 테베를 견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테네 파괴는 파괴했고 살려는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테네는 간신히 자국의 영토를 보존을 했지만 회전의 조건을 가혹했다. 회전 내용을 보면 피레우스 성벽과 아테네 연결한 장성이 그냥 그 파괴됐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외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그 성벽이 있는데 여기를 파괴했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아테네 항구들의 방어를 철거했다. 그 함선 12척을 제한 해군 함선을 폐기했고요. 망명한 옛 귀족 가문의 성원들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펠레포네스 전쟁, 어, 펠레포네스 측이 제시한 체제도 재편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맹이에요. 그리고 해외 지상과 소유주를 포기하고 스파르타군이 아테네에 주둔했다. 자, 그때 이제 스파르타군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뭐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테베에도 주둔하고 있죠. 같은 펠레포네스 뭐냐면 그 동맹 안에 있는 테베도. 그러니까 테베하고 스파르타가 또 갈등도 그런 이유도 좀 갈등을 했다는 거. 자, 아테네는 스파르타 수비대 후원에 친스파르타의 사람으로 30인
참지역 가두제가 수립됐다. 이 가두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아테네는 스파르타 속국이 되어 스파르타 지시 아래 움직였다. 움직 움직였다. 아래 움직였다. 예, 움직였다. 움직였다. 예. 이게 바로 움직였다 맞겠네. 예, 잘 썼네. 자, 그러나 30인의 삼주정은 그 아테네 민주정치를 무시하고 포악한 정치를 했고, 이에 시민들은 반발했고 참주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치를 회복했다. 당시 아테네뿐만 아니라 테베 등 다른 도시들도 수비대를 주둔하고 스파르타의 계례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자, 스파르타는 전쟁 비용과 손실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 그각 폴리스의 군대 감독관을 파견하고 고액의 공납금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의 가혹한 정책 때문에 펠레포네스 전쟁 당시에 스파르타 동맹국을 포함해서 많은 도시군의 반발 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파르타가 이제 각 폴리스의 군대 주둔사시는 어, 그 크세노퍼스는 그 아니바시스라고 했어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키노스의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하는 있는데 크세노프 이름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용병들이 잘 팔려 나갔어요. 왜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폴리스들이 내전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밥만 먹고 싸우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전쟁에 특화돼 있었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스위스가 자기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용병에 특화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가 용병에 특화했고 특히 그리스는 페르시아보다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용병들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 내전이라든지 등등에 개입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지배자들은 이 그리스 용병들 자주 이제 뭐냐면 불려갖고 자기 측 용병 그 병력으로 사용했죠. 예. 자, 그래서 당시 그리스 용병은 출신과 상관없이 다른 폴리스나 외국에서 돈을 받고 전쟁을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시스의 아우 키루스가 형에게 모반하는 군사를 일으킬 때 일으키기 위해 바빌론을 쳐들어가려고 대군을 모집하는 때 이때 크세노프 이때 크세노프가 가죠. 예. 그리스 용병으로 참여했다. 자, 크세노프 인물 관련된 자세는 이거 나중에 하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바빌론 전투 근처인 쿠나사 전투에서 키로스가 이제 전사했고, 그 후에 이제 크세노프는 10,000명의 그리스 용병을 지휘했고요. 용병들은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흑해 등 장거리 행군을 거쳐서 2년 만에 그리스에 귀환을 했고요. 용병들은 페르시아군에게 쫓기고 도망간 지역에서도 이민족의 저항이 부닥치는 등 태극 도전에 죽고 낙원한 자들이 속출해 8,000명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 부대는 성공적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그 크세노프의 지략과 용기에 크게 입었다. 자, 그리스 왕한 항공 가정에서 국계 연안에 폴리스를 머무르고 스파르타 군대는 그리스 용병대를 외면하고 이론에 의해서 그리스 용병대는 스파르타 군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스파르타 군대와 흑해 연안이 폴리스까지도 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서도 그 그리스 계통의 이제 시민 도시들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가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에 도착한 용병은 차가운 대우를 이제 받았다. 그리스인들은 탈출에 성공한 그들이 상당한 무장력을 가진 것을 보고 그 당시 이제 파푸라고니아나 이오니아의 군사 도시들 건설에 일대 지배자가 되었거나 그리스 도시를 치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예, 스파르타는 고시 끝에 용병들을 고향으로 불러보내지 않고 그리스를 돌아오자마자 다시 흑해로 보내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원정대로 보냈다. 크세노프는 이때 부대에서 이태했기 때문에 용병들이 다시 페르시아 건너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할 수 없었고 다만 이때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 양상 크세노프의 다른 저작인 헤레니카에 실려있다. 그래서 크세노프는 둘째로 유명해. 용병 관련된 내용을 아니바시스라는 책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양상.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 달라붙었죠.
근데 나중에 또 페르시아가 또 배배를 해갖고 스파르타가 또 페르시아를 공격하거든요. 이 왔다 갔다 이동을. 그래서 요 전쟁이 헬레니카로 유명해요. 그래서 헬레니카하고 아니바시스 요거 이름 외워두세요. 예전에 크세노프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크세노프가 쓴 책 두 개, 요거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거 틀리라고 낸 것 같아. 크세노프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틀리라고 낸 것 같은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이름까지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요. 예. 기출에 나온 거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볼 필요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BC 398년에 스파르타 왕 아게실라우스 2세는 페르시아 왕위 계승전 다 그리스 여러 도시에 있던 소아시아 연해 영토를 페르시아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소아시아 원정을 나갔다. 자, 이는 펠로폰네스 전쟁 때 자신들을 도와줬던 페르시아의 결벌을 의미한다. 스파르타의 소아시아 출병의 계기고 그동안 스파르타의 가혹한 통치에 억눌렸던 포리스를 들고 일어났고요. 그래서 기원전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폰토스 동맹이에요. 예, 기원전 390년 아테네, 코린토스, 아르고스가 테베 등이 반스파르타 동맹 코린토스가 형성이 됐고요. 자, 아테네는 과거 이제 델로시 동맹 시를 구합했다. 또한 테베도 보이오티아 여러 폴리스를 구합하여 결합했다. 예. 근데 이 코린토스 동맹이 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코린토스에 모여서 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코린토스 동맹이라는데 그래갖고 이제 코린토스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얘기했죠. 상당히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코린토스가 중심이 아니라 코린토스에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그 코린토스 전쟁, 그 다음에 필로포스 2세 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은 코린토스 전쟁 때 여기 코린토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은 코린토스 동맹은 필로포스 2세 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코린토스 동맹 자체는 당시 불렸던 명칭이 아니라 연맹 총회 장수가 코린토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거죠. 자, 페르시아 지원을 받은 코린토스 동맹은 스파르타를 상대로 코린토스 정쟁을 일으켰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는 뭐 스파르타든 아테네든 이간질 시켜갖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 역할이에요. 직접 자기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 자, 하여튼 당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패하 함대를 상실했다. 자, 그 스파르타군은 보이오티아의 그 헬리아토스에게 패해서 그 당시 장군 리산드로스가 전사한 등 동맹국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코린토스 그 전쟁으로 잠깐만요. 코린토스가 있죠. 자, 코린토스 전쟁으로 그리스 본토의 위기가 처해지자, 처해지자. 오타가 많네요. 예. 페르시아와 화평을 맺고 일시 점령했던 소아시아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는 대신 본토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스파르타는 이제 여기 서강자에서 나오면 이때 이제 또 개입하죠. 안타키다스를 페르시아 파견 아르타크시아스 2세를 설득해 화약을 맺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안타키다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절단이죠. 그래서 스파르타 사절단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이 안타키다스 하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린도스 이후에 그 당시 그 스파르타가 위기에 처해지니까 페르시아 화평을 맞고 그냥 맺어진 과정에서 하약이 맺어졌다. 이게 안타키다스 하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약은 안타키스 하약이라고 하는데 이 하약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그리스 시민 도시는 페르시아 지배 아래 들어가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는 자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하약을 그리스 통제에 이용했다. 여러 그리스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여 평화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이 직접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을 왜냐면 공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 국가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대규모 강국의 등장을 방지하려는 페르시아 왕의 정치 영향을 증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인도스 그 전쟁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코린토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어떤 가혹한 그 정책 있죠. 군대를 주둔하고 공납을 막 진수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군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테네 그
비롯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코린토스 동맹을 맺게 되고요. 때마침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틈을 노려서 뭐냐 어, 스파르타를 공격하게 되죠. 이게 코린토스 전쟁이고, 근데 이 코린토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상당히 두들겨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페르시아가 또 뒤통수를 공격해서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공격을 받은 그 뭐냐면 스파르타가 또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스파르타에 달려가고 안타키다스 하역을 맞아서 결국 항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에 지원을 받던 그리스 동시 국가들도 그 안타키다스의 이제 그 하역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공동의 적인 페르시아와 협상하고 소아시아 그리스 시민도시 팔아넘긴 사실은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배신감을 높여줬다. 이외에도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 내부에 가입해 자신의 영향을 행사했고요. 반면에 내분에 버렸던 그리스인들은 사절들을 페르시아 왕이 파견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다. 자, 안타키다스 하약 후에 그리스의 정치상은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의 서로 상호 견제하는 삼각구도가 형성됐고요. 그때 이제 아테네는 제1차 해상동맹을 계승한 제2차 해상동맹을 결성했어요. 이게 BC 377년이에요. 왜 제가 저기 연대를 지금 표기하고 있냐면, 요걸 알아야 돼. 잘못하면 이제 여기, 잠깐 이게 뭐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문제 중에 그 코린토스 전쟁을 뭘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냐면 제2차 해상동맹으로 이제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2차 해상동맹은 BC 377년이고 여기 보면 코린토스 동맹은 그 39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20년 전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그러나 테베가 보이오티아 통합하여 강대지자 양자의 결합은 깨졌고 제2차 해상동맹 가맹 도시 사이에 단결이 강력하지 못해요. 요 안에서도 또 지들끼리 동맹시 전쟁이 나요. 개판 5분 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BC 338년에 뭐냐면 동맹이 해체되었다. 자, 세비에서는 그 페노피다스를 중심한 민주정책이 회복되었고 스파르타 수비대를 격파했고요. 스파르타는 테베를 응징하고 공격했고 그러나 BC 370년 테베의 아파 에, 에파미노다스가 사선진 전술을 말려서 레오크라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스를 진격한 에파미노다스는 스파르타를 헤이로타를 거주하고 있던 메세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를 해방시켰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요 레오크트라 전투 되게 유명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싸우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부분에. 예. 그래갖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있는데 이렇게 있구나. 예. 이게 어딘다 내가. 예. 요 전투가 네오트라 전투인데 요 네오트라 전투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예. 그래갖고 사선진 전투로 상당히 유명하다. 그래서 주력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았죠. 여기는 이제 좀 약한 부대를 하고 요 앞에 신선대가 있어서 돌격하고 그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막는 동안 약한 걸로 공격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막고 그 다음에 뒤로 치는 거죠. 이게 망치와 모류 전투라고 하는데 그 2성급 부대는 1년이 아니라 사선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싸웠다. 뭐 자세한 건 저희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레오트라 전투가 전쟁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투군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선진 전투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텔비에서 결성된 뭐랄까 동성애 부대라고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적어놨거든요. 제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고요. 그러면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에 관련된 이제 서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했잖아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폴리스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립의 소지가 있었고,
페르시아 전쟁 때만 해도 두폴리스의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작전상 일견들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동방의 대적을 맞이하여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위협이 일단 사라지고 아테네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델루스 동맹을 발표하고 강대국 제국으로 발전에 따라서 펠로폰네스 동맹의 맹주로서 본토에서 패자로 장치했던 스파르타 출동을 거의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치학에는 이걸 이제 뭐냐면 어, 투킨티디스 함정, 투킨티디스의 딜레마라고 이제 부르죠. 자, 그 직접적인 계획이 나왔죠. 에게아와 아시아패권을 장악한 아테네가 중부 그리스의 보이오티와 특히 폴린도, 메가다를 위협하면서 폴린도 지역을 장악한 동시에 서부 지중해 진출하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문을 보급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 스파르타와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테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스파르타 30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었다. 요거는 이제 니키아스 평화조약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기출문제 잠깐 언급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펠로폰네스 전쟁 전에 있었던 잠깐의 이제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있죠. 그래서 30년 평화조약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은 431년부터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예. 아이고 어디 갔나 얘가. 자, 그런 난력 융성에 더하면서 한국이 맞이했던 아테네가 포인트 지역에 대한 패권과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해상무역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구 증가와 상공의 발달로 보다 많은 식량과 원료를 필요하게 된 아테네에 있어서 지중해의 서부 지중해도의 진출을 더욱 전실한 것이다. 때마치 코닌도의 식민 도시로서 크리스 본토와 서방의 아예 교란적 위치했던 코노키더가 모시던 그 상업사 이해관계에 충돌하면서 아테네 동맹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코린토스죠. 예, 코린토스가 또 부르기도 하고. 자, 하여튼 이때 코노키다가 아테네 편에 선다는 것이 선 이방면,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쪽의 이제 해상권이죠. 해상권을 아테네가 장악한다는 의미며 이는 코린도와 메가를 비롯한 펠로폰네스 동맹시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자, 이에 이제 스파르타도 자시할 수 없게 되어 아테네 일전을 결심해서 마침내 28년이나 계속된 펠로폰네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획이고. 자,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의 사가였던 투킨티데스에 의하면, 투킨티데스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펠로폰네스 전쟁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역사를 썼죠. 예. 그에 의하면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펠리크라스는 아테네 풍부한 재정과 병력을 자랑했다고 한다. 그 자랑에는 틀림이 없었고, 스파르타는 승리할 공산은 크지 않았다. 자, 그러나 그 아테네는 전쟁 초에 뜻하지 않은 천재를 맞았는데, 430년 여름에 아테네 어스판 페스트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아테네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날 테베나 그 누구예요? 스파르타가 양쪽을 공격하니까 도시 지역을 이제 농촌 지역을 버리고 도시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 성에 기대어서 뭐냐 농성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페스트의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페스피는 스파르타의 아티칸 공격에 대비하여 주변의 주민들 시내에 피난시키기 때문에 더 컸고 창상은 더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다음엔 이 페리클라스도 자신의 그 희생자가 되었다. 자, 이는 아테네의 큰 타격이면 틀림없었으나 아직도 풍부한 전력을 가진 아테네는 지상에서 결전을 회피하면서 전쟁을 계속하였다. 쌍방의 결정적인 이제 승패가 가늠없이 10년간 전쟁이 계속된 끝에 합평의 기운을 둬서 아테네 화평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걸 니키아스 평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중간 후식에 불과했고 아테네는 아직도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진행되고 있던 제국 내 동맹시 이탈 영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국이 붕괴될 것이고 그것은 아테네의 병을 종말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를 구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였는데 이에 아테네에서 호전파가 다시 머리에 들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페리클라스의 친척이었던 정권 유능했던 방종하기도 한 알키비아데스가 추대됐고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예. 그 사람의 뭐 사생활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키비아데스는 본토에서 스파르타를 꺾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펠로폰네스 동맹의 생명선인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공격해서 소나기를 넣을 계획을 했다. 기원전 415년 치민한 계획을 해 200척에 달하는 함대가
알키비아데스의 지휘하에 시치리아 대원정 길을 나섰고, 알키비아데스가 출발하자 그의 정적들은 그의 출전 전에 사소한 일을 고발하여 민중을 선동한 끝에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 구타했다. 이는 아테네 국원을 건 대원정의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도망가서 대원정의 내용과 계획을 샅샅이 고해 바쳤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 도망간 알키비아데스가 그냥 거기에서 조용히 좀 있으면 괜찮은데 특유의 이제 반항기 있죠. 그래서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왕비를 이제 꼬셔가지고 또 꼬신 것만 아니죠. 또 임신까지 시켰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한테 쳐 죽이려고 돼갖고 다시 이제 뭐냐면 뭐 아테네 갔다가 아테네에서 좀 다시 또 뭐 페르시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 하여튼 그의 뒤에 이은 이제 대원정의 지휘자 니키아스는 능력도 없었지만 원정이나 계획이나 내용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시치아 대원정은 완전히 실패에 끝났고 아테네는 함대와 병력의 대부분 상실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자, 이로써 아테네 운명은 결정적이거나 다름없었으나 스파르타 역시 전쟁에 지쳐 꾸물거리는 사이에 아테네는 다시 숨을 돌릴 기회를 얻었으나 시치아 원정이 실패한 후 아테네 가두파가 득세하여 400인회가 구성했으나 민주파가 세력을 회복하여 최후의 일전을 시도하겠다. 그들의 사면을 받고 귀국한 알키비아데스는 약간의 성공을 거뒀으나 또 그의 부하 잘못으로 인해서 작은 실패가 이제 다시 그의 정적에 구타를 기조한 소아시아로 도망갔고요. 거기에도 이제 페르시아 왕 밑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바람 피웠다가 또 동네 사람들 네, 자고 있는 도중에 그게 뭐랄까요? 돌 그 맞아 죽었다고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지상고 막강에서 함대가 빈약했던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식민지를 넘겨준 대신에 페르시아 원정을 확보했고 아테네의 식량 공급용인 흑해로 해역을 차단했다. 자, 이를 맞이하여 아테네는 스파르타인들 승리했으나 포로로 수명의 익사자도 예상 많았다는데 이때 이제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을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빈약했다고 하는데 실제 리산드로스 뭐냐면 중심의 해군력을 키웠기 때문에 빈약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설명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하고 있었죠.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이제 했고, 근데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죠. 예. 그래서 아르기누 사이 예, 이제 근처에서 이제 했는데, 두 번째 싸움이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이죠. 여기에는 크게 이겼어요. 예. 스파르타가.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겪은 익사자 가족들은 미네에서 장군제 구조 작업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비롯하면 6명의 장군이 집단 처형됐고요. 흥분이 가난 자, 시민들이 곧 후대했으나 6명이라는데 다른 책에는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헬레스 폰트 입구에서 아테네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있죠. 헬레스포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다달라스 역을 거쳐서 헬레스포트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어 상당히 입구죠. 예, 비잔티움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있다. 그래서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보스포리우스가 여기가 다다랐어요. 예. 여기가 예전에 그 헬레포 헬레스폰트 그 해협이라고 불렸나 봐요. 예. 여기가 제가 여기는 잘못 착각했어요, 여기. 여기가 다다라스 보스포리우스 해협이거든요. 두 개 해협 명칭이.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아이고스포타미 전투에서 아테네 해군이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대를 상실하고 스파르타 지성군의 포위를 받은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제시한 평화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평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죠. 아테네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아테네 모든 해제에서는 포기하고 피레우스 성벽과 피레우스는 이제 그 아테네 외양이에요. 저쪽 그 서부지 중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외양인데 거기 이제 성벽과 아테네 영향 장성을 파괴하고요. 아테네 스파르타 동맹시로서 그 지에 종속되었으며 함대는 12쪽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코린도와 메가다는 아테네의 완벽한 파괴를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과거의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고려해서 아테네의 독립만을 허용했다. 자, 그건 이제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코린도 메가라 테베를 견제하게 된 정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아테네 영광을 살렸다. 아테네 제국이 확대한 형태로서 그리스에게 정치적 통일 가능성을 매우 희박한 것이었으나 그 희박한 가능성마다 살렸고 아테네의 문제점, 중후 정치의 문제점 같은 거 일어났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 세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코린도스 동맹 전쟁, 코린도스 동맹과 코린토스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동맹시 전쟁도 있고, 제2차 해상 동맹도 있고, 예, 복잡한데, 요걸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서기에서는 좀 약간 축소를 많이 해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 요거 참조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요 부분 그리스 세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